예, 안녕하세요. 아카스타 카페장입니다. 다음 주 시황을 한번 예상해보는 동시에 이제 4분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는 3분기 실적 발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4분기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는 시황이 너무 변화무쌍했었죠. 중국이 보복 관세를 예고했었고, 이에 따라서 트럼프는 기존 관세를 5%씩 올리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서 전화가 왔다면서 무역 합의를 예고를 했었고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며칠 후에 트럼프는 관보에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게시를 해놨었고, 이에 중국은 무역 합의를 하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뭐 다른 수준의 미중 무역 협상을 오늘 할 것이라고 8월 30일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9월 1일부로 서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도 계속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원래는 9월에 협상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트럼프에 놀아나는 것이 되겠죠. 원래부터 9월에 고위급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관세까지 부과를 하고 관부에 게시를 하고 다른 급의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무역 협상을 한다고 하고 나서 결국에 한 말이 뭐였냐면은, 괜히 딴소리는 안 꺼내고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하겠다, 협상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뭐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대응이 뭐 누그러졌다, 이런 말만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한 게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새벽 1시인가를 점으로 다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시 기대감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전에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RS 받쳐주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거래량이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세가 실종이 되었다는 거죠. 매도세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매수세가 새로 안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매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제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은 무역 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주가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박스권 하단 뭐 이런 부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딱 박스권 상단에 걸려있죠. 여기 이상 뚫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도 다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죠. 지금 뭐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겠다 그런 말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는 국내 증시에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겁니다. 1월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에 FOMC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긴다면은 당연히 증시는 상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연준 쪽에서는 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하지 말라 뭐 그런 말까지 나왔고, 서로 공방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번 잭슨홀 연설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가면서 관세 연기라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트럼프는 믿음을 저버리네요.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관세 연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으면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반드시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가까이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는 매수 구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무역 협상은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예상해 볼 수 있긴 한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것이냐면은 연준에게 계속 압박을 넣고 있죠. 금리 인하하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지만 점점 버티지 못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7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이고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할 수 있으면은 양적 완화까지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은 보통은 연임을 하는 편인데, 이제 경제가 파탄 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연임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도 연임하지 못하고 경제 때문에 대선에 낙오됐던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슬슬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TV 토론회 같은 거는 이미 7월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내년 3월까지 모두 12번의 TV 토론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 3월부터 민주당원과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투표전을 전개한 뒤 7월 13, 16일에 후보를 확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 미 대선 같은 경우는요, 2016년 11월에 시작을 했었죠. 근데 힐러리 같은 경우는 워낙 대선 유력 주자였고, 그래서 그런지 2015년 3월부터 대선 출마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년 2월부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에 이제 농가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하락했기도 하고 계속 무역 전쟁을 걸고 넘어지니까 이제 미국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현재 트럼프 지지율은 43%에 불과합니다. 50% 이상이었던 거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인은 55%로 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로 내년이 연임인데 좀 급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트럼프가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플러스 알파로 양적 완화까지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역 합의입니다. 무역 합의만 해도 세계 성장률 순환은 바로 없어지게 돼요.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무역 합의를 하는 것과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과는 관련이 많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까지 하는 것은 약간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결국 트럼프는 중국을 몰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기 둔화를 계속 예고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하반기에 채권 발행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된다면은 채권을 또 사게 하기 위해서 더 공포로 몰아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너무 시황이 변화무쌍했고 연기를 그래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트럼프에게 어느 정도 당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9월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확인을 해보면은 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사졌으니까 일단은 박스권 하단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나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9월 전체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 수치를 보자면은 아마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000포인트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못해요. 지금 여기 화살표 끝이 2025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는 2025까지 간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영상에서 증시 예측보다 가장 중요한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 그것을 좀 자료를 토대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지금 봐라, 트럼프 하는 말을 봐라,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예,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부터는 조용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은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국 금리 인하를 얘기 드렸는데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시에 나타날 영향은 없고요. 특히 이제 하락과 상승 면에서 작년 4분기와 많이 닮아 있다. 그러니까 올해 3분기 하락을 했으니까 올해 4분기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1분기 경기 부양책과 4분기의 금리 인하가 최대 쟁점이고요. 올해 1분기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사상 최대였다는 점을 인식해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작년 12월에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있었고요. 올해 3월에는 중국 양회가 있었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양회 전까지 그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작년 12월에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즉 공식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회입니다. 근데 보통 3월부터 시행하기 마련인데 근데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는 예측을 많이 남겼었어요.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서요. 그리고 보통 3월부터 시작하기 마련인데 중국은
1월부터 지방채를 연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지준율 인하를 한 상태였죠. 그리고 개혁보다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보기 드문 경기 부양책을 썼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이것에 대비해서 중국 기업에서 회사채를 발행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오자마자 계속 외국인들이 싹쓸이가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은 미중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던 시기였죠. 이때는 중국의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엄청 늘어났었습니다. 이때 되게 회자가 되었어서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았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중국 레버리지 펀드 수익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40% 육박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의 하락과 반발 매수세 그리고 경기부양책으로 대해서 한국의 수출도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국도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늘어났었고, 여기 더해서 연기금의 저점 매수세도 한몫을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한 것이 이제 액티브적인 자금보다는 패시브적인 자금이 더 많았다는 게 좀 단점이었는데요. 여튼간에 3.4조 원인가 4조 원 가까이 매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가가 많이 싸졌던 시총 상위주들로 세계 펀드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맨 밑에서 블랙록이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아직 2018년 4분기 실적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고 1분기 전망도 좋지는 않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악재였지만 2월 말일경 발표되는 중국 A주 신흥국 편입 비중 확대 여부가 기정사실로 밝혀져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많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고 증시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한국도 같이 올라가는 그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기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방에서도 링크를 뿌려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결과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5조 500억 원으로 37% 줄었고, 순이익은 37조 4,879억 원으로 42.95%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7조로 37% 줄고 순이익은 47%또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3분기 실적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도 되게 어렵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기사죠. 지금 보시면은 낸드 플래시는 저점을 잡은 듯 보이나 디램 같은 경우는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2.94까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는 올해 4분기나 돼서야 좀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게 작년 12월부터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는 올해 2분기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 뒤에나 반등할 것이다 했고 1분기 말쯤에 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2분기는 안 된다, 3분기부터 상승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 3분기 어땠나요? 쭉 내려왔죠. 지금 또 4분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내년 1분기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수출액도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은요, 정기부양책으로 어떻게든 지표를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이제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무역전쟁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근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은 계속 격화되어 가고 있고 중국의 제조도 둔화되어 가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한 달간의 외국인 매도로 MSCI 지수가 끝날 것이라 보고 있지만, 그리고 무방에 제가 카페 링크를 계속 띄워드렸었죠. 그걸 보시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8월 달에 국내 시황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이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갔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액티브 자금입니다. 액티브 자금 같은 거는 이런 수급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좀 더 현실적인 시황과 수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액티브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특히 8월 같은 거는 이제 비차익 순매수나 현물 같은 걸로 많이 팔기도 했었죠. 근데 많은 업종에서 반등을 할 만한 지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버티는 수준이고, 스마트폰도 좀 낮긴 하지만 자동차가 또 의외로 소폭 반등을 했었고,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이 외화를 벌어오는 수준이 이 전체적인 것을 감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겠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통신 장비가 있지 않느냐? 통신 장비, 지금 삼성 같은 게 통신 장비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것은 외국에 팔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먼저 5G 시작했기 때문에 점유율이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를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외화를 벌어온 수준이 얼마일까요? 아마 우리 몸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손바닥 정도의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 관세도 두드려 맞고 있죠. 이 기사는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에 미국 관세 대신 쿼터제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쿼터제란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합의한 양까지만 관세 부과가 없고 이후부터는 관세를 부과하는 이제 그런 쿼터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쿼터제를 선택을 했었죠. 그게 이제 2015년, 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7월 달에 미국이 송유관 관세를 매겼었습니다. 그래서 뭐 넥스틸이라든가 세아자행 같은 경우는 뭐 38%, 22%, 그리고 이외 업체는 중간 수준인 29% 정도의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베트남에 거쳐 수출된 한국산 철강을 최대 456%까지 관세를 매긴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베트남을 통해서 가는 물량은 전체의 물량이 일부긴 하지만 이것마저도 관세가 매겨지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국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천조라 그러죠. SOC 사업을 뭐 10년간 투자한다고 했었나요? 그 SOC 사업에 자국산 철강을 95%까지 쓴다고 말한 상태고, 중국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철강 수입 2위가 한국이었어요. 근데 최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보여지자 수출길도 되게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에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감소한다고 발표까지 했었고, 삼성전자는 그대로 간다고 했지만 늘리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량 같은 경우는 좀 가동률 같은 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재 긴축 모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것들은 되게 직격탄을 많이 맞겠죠. 그리고 이후에 소재주까지 같이 맞을 예정이 있겠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일부 수출 규제 때문에 국산화가 많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뭐 장비 개발을 하는 뭐 유닛 테스트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이런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내년에서야 이제 메모리 장비 투자 규모가 9조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장비주 같은 것은 내년에야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마이크론 반도체 증설까지 악재가 겹쳤고, 뭐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이것을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MSCI의 중국 편입이 11월까지 계속됩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중국 편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깎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대세 상승을 외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에 대한 자료들로 반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유가를 보세요. 작년에 비하면 유가가 지금 엄청 싸져 있는 상태죠. 유가가 싸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화학이나 정유 같은 것들, 이것을 원자재로 삼는 것들은 당연히 들어오는 가격이 낮아지니까 환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타격은 받지 않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환율 같은 것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호재도 대비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깎여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이 더더더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올해 해결하려면 올해 무역 합의를 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올해 내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꽉 잡지 않으면 증시에 돈을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따지자면 9월 같은 경우는 상승일 수도 있겠으나 9월 이후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이벤트들이 있으므로 10월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